사실 우리의 도시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것인데, 인프라스트럭처를 제외하면 도시의 건조 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거인데, 서울에서 살 때는 뭔가 이렇게 항상 어디선가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길을 걷기 너무 힘들고 차 너무 많고 사람들이 부대끼고 전철을 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움직여서 겨우 직장에 도착하면 너무 하루가 힘들고 뭐 이런 건데, 제가 그 유럽에서 잠시 있었을 때는 그냥 일상이 되게 여유롭고 별로 시끄럽지 않으며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나의 생활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근데 그 이유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밀도를 물리적 환경으로 어떻게 만들어냈는가라는 것이 기본적인 큰 차이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의 환경이 문제다. 이런 생각에서, 뭔가 우리 환경을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건들지 않으면 답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현재 어떤 자본주의 전체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생산 단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가 생산의 단위인 거죠. 근데 사실상 그 도시가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고, 그 공간을 어떻게 서로 나눠 쓰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공동주택의 형식으로도 결국은 귀결되기 때문에 그게 공공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간 역시 공공재이다. 그것을 나눠 쓰는 사회적인 합의와 형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어서 사실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지점을 보아왔고요. 지금은 거의 공동주택이 이제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아파트, 하나는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의 주택의 형식. 극단적인 두 상황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떤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형식을 바꿀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형식은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 것이냐 귀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대안적인 공동주택의 형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죠. 지나치게 이게 어떤 교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재화라는 점이 이제 어려운 거죠. 내가 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을 팔기 위한 재화로서 이렇게 본다면 도대체 어디부터 가치를 두고 이 부분을 설계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집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라는 지점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 표준적인 어떤 평면의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모든 그 법이나 규제 등이 강력해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천편일률적인 부분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마 교환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등가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죠. 다른 하나는 그러다 보니 이 교환적 가치 혹은 법적인 규제 테두리 안에서 어떤 주거의 형식을 설계를 하고 만들어 가려다 보니 그걸 맞추면서 굉장히 이형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게 아마 극단적인 것은 면적과 발코니일 거예요. 발코니 확장에서 더 많은 면적을 얻었던 어떤 내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상품 가치로 인정을 받고, 그게 아닌 다른 지점에 설득력 있는 어떤 거주 환경이나 그 공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그게 아마 단지화가 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같은 단지를 공유하는 입주자들끼리 일종의 집단적인 이익행동을 하게 되죠. 단순히 그 내부에 대한 도로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담장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학교를 짓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소방서도 시끄럽기 때문에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그 어떤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집단적인 어떤 이익 행동으로 지금 현재는 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합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점이 오히려 공동주택의 설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1인 가구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60%가 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표준 가구, 4인 가족이 전체 가구 수의 15%도 안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종의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청년 가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게 이상한 거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준적인 가구의 모델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유연적이고 누구나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육아를 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있고 그러한 시대에 왔는데 여전히 어떤 단지화나 공동주택의 형식은 표준적인 모델로 어떤 방 3개, 4개의 화장실 2개의 형식으로밖에 어떤 상품화로밖에 못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좀 더 유연적으로 바뀌어야 그러면서 좀 더 청년 가구나 1, 2인 가구가 일종의 단지라고 한다면 아파트의 어떤 형식에 스며들어 갈 수 있어야,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의 그런 공동주택의 부대복리 시설,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주체도 다양해지고, 집단의 어떤 이익의 행동,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한 목소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서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아파트가 가장 양질의 좋은 조건의 나의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솔루션을 생각하지만 청년의 어떤 얘기들 그리고 인구가 변화한다는 이러한 어떤 임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좀 지금은 좀 다른 주가 나와도 되지 않을까 좀 다른 대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새로운 주거 유형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주택을 짓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춤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현재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사람이 필요한 어떤 요구 조건을 맞춰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30년 전에 맞춤은 표준주택이었죠. 그 표준주택이 지금은 이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마스터 베드룸이라는 게 그 부부의 그 중심적인 가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모든 집의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로밖에 모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인구 구조가 바뀌고, 두 사람이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동성이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누가 안방을 차지하냐라는 그 싸움 없이 되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살 수는 있는 것이겠죠. 근데 아마 초창기 아파트는 오히려 더 그게 덜 하다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요즘에 지어지는 그런 주택이 더욱더 그러하죠. 더욱더 표준이거나 더욱더 맞춤으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유연성이 떨어진다. 기회는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사람들이 주택에 이제 자기 집에 오래 머물면서 아파트 구조가 이상하네라고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늘상 머물던 집이 그 재화로 만들어지다 보니 사실상 오래 머물러 보니 오래 머물 만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죠. 주택을 혹은 아파트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되었는데 문제는 갑자기 주택이 더욱더 비싼 재화가 되면서 그래서 그 논의가 지금 다 사라진 것, 그게 저는 좀 더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요. 살아가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가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순간 최근 거의 1, 2년에 그게 전환이 돼버리면서 더욱더 모든 사람이 재화를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이전에 갑자기 깨닫게 됐던 그 가치가 지금 갑자기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의 그 기회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물가라든지 공사비의 기본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경제 수준이랑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사회나 문화 전반적인 것, 기술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와 있고, 그거에 비해서 거주 환경은 너무 열악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층주거지를 사실 돌아다니다 보면 집을 얻기 굉장히 어렵고, 어떤 특정한 어떤 가격대의 집을 찾다 보면 정말 여기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모든 높아진 비용이 다시금 이 주택에 대한 비용으로 다시 전환이 된다면 좀 더 주거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공간적인 가치에 대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기도 하고요. 좀 더 지향해야 될 것은 이게 단위가 커지는 건 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 적극 개입해야 되는 것은 그 큰 단위를 좀 더 분절하는 것. 예, 그러면서 그 분절된 단위를 공공재로서 편입시키는 것.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도로, 주차장, 녹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저층주거지도 비로소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이 되고, 그러면 아마 이제 많은 집들도 또 사람들이 짓고 또 아이들도 돌아오겠죠. 사실 아파트에 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뭔가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까지 굉장히 지나다니는 길을 남의 집 앞을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는 애들이 공도 못 차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오면 도시가 이렇게 카페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좀 즐거운 것. 저층 주거지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즐거움이 뭔가 수직적인 도시로 이루어지는 것. 상상은 그런 거죠. 이 재구조화 시대에 이 재구조화 시대에 좀 더 입체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서울이 가진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